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손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현재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습니다. 예, 지난주에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는 그죠? 기대를 안 하셨는데. 아니죠. 그 전에 사실 네네.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든 주제를 맞아요. 임세은 소장님께 한번 드려가지고 네. 보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사실 좀 여기 양쪽에 약간 욕을 먹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배가 많이 불렀었습니다. 아, 원래 정치인은 욕도 많이 먹고 사는 네, 겁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지 또 혁신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혁신이거든요. 아, 예. 좋아하십니까? 혁신 필요하죠. 지금 네. 어쨌든 우리 민주당에도 가장 필요한 게 또 혁신이고, 우리 지금 메말라 있는 경제에도 필요한 게 또 혁신이지 않을까. 네. 혁신이 한자어로 네. 가죽혁자의 새로운 맞아요. 신자입니다. 네, 그 네. 가죽을 벗겨낸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만큼 아픔이 뒤따르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가죽을 9번인가 벗겨내고 불에 달구고 해야 이제 그 동물 가죽이 진짜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가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어딘가가 뜨거워지고 벗겨내지고 이제 그런 고통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음.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네. 그건 당연한 거다. 음. 조금 아깝다고 생각되더라도 네. 역사적 소명을 위해서 음. 과감하게 잘라내야지만이 그것이 혁신이다. 아. 그래서 살도 일부 잘려나가기 때문에 네. 피가 철철 나는 것이 혁신이다. 아, 맞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상상하니까 약간 잔인하네요. 잔인하죠? 피가 네. 철철 나니까. 네. 원래 민주주의는 피로써 만들어졌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파리에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네. 일어났을 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을 치잖아요. 민중들이. 네. 민중을 치고 그 민중들이 축배의 노래를 부릅니다. 맞습니다. 네. 위정제의 목을 치고. 그 노래를 이제 아마 당대표 선거 때 네.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하죠. 레미제라블 노래나.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뭔지 모르고 왔을 거야, 아마. 뭔지 모르고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게 본인의 미래를 예감하는 건가? 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네. 혁신을 이야기할 때 정치에서의 가장 큰 혁신가는 마키아벨리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네. 그전의 정치는 도덕과 신권 정치였습니다. 네. 근데 마키아벨리가 정치에서 도덕을 제어해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권력 정치를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키아벨리를 냉철한 현실주의 이론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마키아벨리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네. 삼봉 정도전 선생을 현실주의 정치 이론가다. 그렇게 네, 평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삼봉 정도전을 한국의 마키아벨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삼봉 정도전 선생님 아마 정봉주 전 의원님 굉장히 존경하는 조상입니다. 조상. 아, 조상이죠. 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삼봉 선생님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삼봉 정도전이 이제 봉화 정시예요. 네. 그래서 아, 정봉주 의원이 봉화. BBK로 감옥 가 있다가 맞아. 나오자마자 다음날 바로 봉화로 이사 갑니다. 맞습니다. 삼봉 정도전의 기운을 받겠다라고. 그래서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럼 정치에서의 혁신가는 마키아벨리와 삼봉 네. 정도전을 이야기하는데 네. 경제에서 혁신가는 누군가요? 경제에서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통은 네. 우리가 이제 경제학 기본 공부할 때 보통 케인즈는 많이 케인즈, 들어봤을 네.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케인즈와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였던 네. 동시대에서 같은 경제학자였는데요. 슌페터라고 있습니다. 슈페터. 슌페터. 네. 저는 그분이- 슈페터가 남긴 유명한 말 그것만 기억합니다. 네. 마차를 아무리 연결하더라도 네. 기차가 되지 않는다. 아, 네. 맞습니다. 슌페터는 이제 주로 이제 창조적 파괴라는 걸로 그 기본으로 이제 창조하고 혁신하고 기업가 혁신 이런 걸 되게 강조했던 경제학자였죠. 우리 저기 CF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혁신, 네. 창조, 파괴, 예. 뭐 맞습니다. 그 리노베이션 네, 이야기했던 창조, 파괴. 거기서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동시대 사람이 뭐 1900년대 초반 사람인가요, 이분도? 1803년대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제가 네네네. 정확히는 연도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고 케인즈와 아마 동갑인가? 아마 네네. 한두 살 차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반대되는 논리를 좀 폈었어요. 케인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창출을 위해서 그렇죠. 일반적인 그 수요 공급 위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네. 수요를 창출해서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케인즈의 일반적인 이론이고 그 케인즈 이론이 바탕이 됐던 게 이게 미국 대공황 시기 때 이제 뉴딜 정책이 정책.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성공했었고 그러고 나서 케인즈 학파가 보통 대세를 이제 많이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슌페터 같은 경우는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조금 가까운 그렇습니까? 이론을 갖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슌페터는 좀 반대를 했었었죠. 부족하다는 예, 거예요. 뉴딜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인위적인 부양책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경제가 불황은 올 수밖에 없다. 네. 불황이 어떻게 보면 호황기에 있었던 과잉 투자, 어떻게 보면 호황기에 있었던 그 내면 거품, 네. 그것이 바로 이제 불황인데 이 불황을 인위적으로 걷어내면 오히려 더 시장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쓰레기론이라고 그래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네. 해서 케인즈와 약간 반대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 맡긴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프리드만이라든가 하이에크 이야기하고 또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정반대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덧붙여지는 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 그러니까 네. 이게 이분이 약간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이론을 펼쳤는데 여기서 하나 덧붙인 게 자본주의는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은 바로 혁신이다. 그 자본주의를 우리 흔히 하는 캐피탈로 본 게 아니군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기업가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혁신이고 그게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다라는 것이 이 슌페터의 주장이죠. 그 재화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봤군요. 맞습니다. 야, 네, 네. 엄청난 차이가 있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얘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슌페터가 살아 있다면 애플이나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창조적 파괴를 하는 혁신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본이 축적돼서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시장 지배가 생긴다면은 슌페터 입장에서 보면은 혁신가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뭔가 새롭게 혁신하고 만들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과거가 깨부서지는 것. 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철학적으로 좀 유목주의, 노마드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예, 드네요. 예. 그래서 개선된 생산 환경을 위해서는 약간 이런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과정이 의도적으로 좀 파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도 펼쳤죠. 야, 재밌는 이론입니다. 예, 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임세현 소장님은 우리 보통 이제 민주당, 네. 한국의 민주당 또는 미국의 민주당 대부분 이제 경제적으로는 케인지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임세현 소장님은 케인지언보다는 슌페터를 더 선호하나요, 좀? 저는 솔직히 그냥 우리나라에서 정규적인 경제학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케인즈주의가 네, 가장 가깝죠. 보편적이다. 네,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케인즈 쪽으로만 공부를 해서 그런지 이런 슌페터 같은 거 보면 약간 좀 충격받았어요. 뭐야 이거 이렇게 이런 느낌. 예. 점진적 개혁론이네요. 네, 그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케인즈 이야기와 슌페터 이야기를 정치 혁신 민주당에 한번 대입해 진짜 볼게요. 어렵다, 네. 진짜 어렵다. 야. 예. 근데 제가 이 민주당의 혁신으로 나가면은 우리 임세현 소장님은 케인지언보다는 슌페터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네. 이제 정당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거랑 약간 다르게 네. 예전 좀 슌페터에 가깝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다들 그래도 우리가 정권이 교체되긴 했었어도 뭔가 안정을 바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잘해서 사회가 이제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일반적인 이론이었는데 저는 100일 때부터 이제 퇴진 운동을 했습니다. 100일 때부터 퇴진 운동. 네. 야. 아니 근데 이게 싹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일 때까지 이제 참아봤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기회는 줘야 되니까 뭐 정치 처음 하셨다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말이 100일이지 인수위까지 하면은요 그 100일이 더 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인수위가 한 6, 70일 되죠. 예,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뭐 한 보통 6개월 가까운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새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봤는데 일단 인수위 때 청와대 옮긴 것부터는 아주 패착이었고 저는 네. 그게 지금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청와대를 이제 이전을 어거지로 거금의 세금을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일들을 보면요. 봉하마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민간인을 대동해요. 그렇죠. 예, 그 당시 필라테스 강사라고 했던 분인가요? 네. 그분을 또 대동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럼 보통은요 지적을 받으면 사람은 반성하고
고치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공무를 하는 이러한 집단, 뭐 김건희 여사가 공인은 아닐지언정 어쨌든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고 공인이죠. 있기 때문에 네. 공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에 대한 지적이 오면 반성하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했던 첫 번째 순방 나토 나토, 정상회담에 스페인, 또 지인을 데려갑니다. 네. 이건 사실 저는 이건 나중에 수사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공사구별이 안 되는 행동이죠. 네. 이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1호기를 타려면 공무 여건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공무 여건은 어떻게 발급하냐? 확실한 공적인 목적이 있어야지 외교부에서 발급을 합니다. 아. 그리고 내 개인 여건이랑 바꿔요. 공무 여건이 있을 그렇죠. 때는. 네. 예, 그래서 두 개를 둘 다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돼요. 과연 그분이 따라가신 분이 무슨 인사비서관 사모님이라고 하죠. 그분이 공무 여건을 발급받았나? 받았어도 불법이고요. 안 받았어도 불법입니다. 안 받았으면은 요건법 위반인 위반이죠. 거고, 그 다음에 그 국가 보안 시설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문제됩니다. 그런 예.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사실 뭐 민주당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국정감사 때나 이럴 때 한번 질의를 해서 좀 파헤쳐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었습니다만 어쨌든 기억엔 있다. 언젠가는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또 발생한 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수해 때. 네, 수해가 발생했는데 그 외에도 작은 것도 있지만 수해가 발생했는데요. 대통령이 서초동 집으로 가면서 나도 오다 보니까 서초동에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더라. 유체 이탈했네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네.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홍수가 나가는 거를 마치 무슨 동네 불구경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서초구에서 엄청난 재산 피해가 있었고 심지어 동작구, 관악구 그쪽에서는 인명 피해까지 있었어요. 생명이 이제 몇 분 네, 지하에 있는 돌아가신 분이 있었고. 네. 근데 그 다음 날 대통령께서 그 관악구에 있는 반지하 집을 찾아가서 무슨 동물원 구경하듯이 이렇게 구경하면서 앞으로 이런 반지하 집을 없애겠다라는 네. 류의 말을 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정권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싹수가 노랗다. 네, 싹수가 노랗다. 이 정도는 이건 봐서 뭐해. 여기는 이제 불행의 시작이다. 더 가면 이제 국민이 불행해지고 국가가 불행해지고 심지어 대통령 자신도 불행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그다음부터 제가 퇴진운동했죠. 네. 그러니까 슈페터에 가까울 수 있죠. 자, 슈페터가 더 혁신적인 사람이랍니다. 네. 시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결파 의원. 네. 자, 그 중에서 본인이 나는 가결에 찬성했다. 네. 라고 한 5명, 6명 정도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징계 청원을 넣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도부에서는 판단을 못하고 있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요, 징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명백한 해당 행위잖아요. 해당 행위가 뭡니까? 당에 해를 가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명백하게 시나리오대로 검찰이 움직였잖아요. 딱 그 연휴 전날, 추석 전전날에 마치 그 이재명 대표를 밥상에 딱 올리기 위함이 너무 명백했고요. 그리고 뻔히 보였어요. 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비회기 때 영장을 쳐라, 증거가 있으면. 네. 그러면은 언제든지 판사 앞에 가서 내가 판단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비회기 쏙 피해가지고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회기 때 그것도 추석 전날 명절에 그리고 대표가 단식에서 거의 다 죽어가기 직전에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요, 당론으로 굳이 안 정해도 당인이라면 당이 뭡니까? 우리가 정치적 의사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동지잖아요. 동지라면 명백하게 이렇게 당을 파괴하려는 행위들이 눈앞에 보이면 이거를 어떻게 가결을 해줍니까? 그러면 가결을 해줬다 하면 뭐 당을 망치려는 행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뭐 개인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그럼 해당 행위가 명백하죠. 그럼 해당 행위는 뭐다? 윤리에 제소해야죠. 네. 예. 명백하게 저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5명은 누군지는 알아요, 저희가. 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용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신념을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해당 행위인 건 문제이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5분은 우리 당원분들이 알아서 징계를 해줄 것 같아요. 굳이 징계를 안 해도. 하지만 마음으로는 윤리에 올려서 판단해주고 싶어요. 저는. 네. 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네.
투표에 대해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또 우리 임세현 대변인은 정당인으로서 네. 정치 결사체라는 정당인으로서 해당 행위를 한 거다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충돌됐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 더 우선입니까? 그러면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이니까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요. 그러면요. 민주당 딱지 떼고 하셔야죠. 탈당하면 된다? 네. 막 깔끔하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분들이 물론 뭐 개개인의 뭐 자질이 훌륭하다고 본인들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라는 간판으로 공천을 의원이, 받았으니까 네, 당선된 거죠.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해당 행위를 하고서는 의원으로서의 권리만 주장을 하냐? 그러면은 탈당하시는 게 맞죠. 네.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헌법에서 정치 결사의 자유가 전문 8조에 나옵니다. 국회는 40조부터 나옵니다. 생각보다 뒤에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사법부는 더 뒤에 있어요. 그럼 대통령도 어떻게 탄핵을 어떻게 한번? 저는 뭐 늘 그런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론 내야 된다. 맞아요. 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국민 투표를 하는 것도. 국민 투표를 하든가. 어차피 국민이 뽑았으니까 국민이 또 내려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지도부에서는 이걸 좀 미적미적거리고 있죠, 솔직히. 그러니까 징계하는 걸. 아마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여러 의견이 존중돼야 되는 건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아마도 이제 지도부에서는 그야말로 또 역풍이겠죠. 이렇게 무슨 건건마다 자꾸 징계하고 윤리위에 해부하면 다른 그 중도나 이런 국민이 봤을 때 민주당은 하나의 목소리밖에 안 내야 되는 조직이냐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해당 행위는 맞죠. 네. 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당의 정책 노선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뭐 대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건 대표 죽으라 이야기잖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당 깨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한 해당 행위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걸 지도부가 역풍이라든가 순풍이라든가 하는 정무적 판단을 저는 안 하면 좋겠어요. 네. 그냥 당에 있는 절차대로 당원들이 징계 청원을 했으니까 네. 윤리심판원에서 심판을 보고 또 윤리감찰단이라고 했어요. 네. 거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그냥 결론 내렸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대여섯 분은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뭐 당 쪼개는 듯한 이야기를 언론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당을 쪼개고 싶으신 분들은 명백한 해당 행위 맞지 않습니까? 아니 왜 자꾸 그렇죠. 탈당을 하려고 하고 뭐 이 당은 뭐 헤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러고 싶으시면 그냥 나가시면 되지. 굳이 또 안에서 계속 뭐 감나라 배나라 뭐하라고 푹푹푹 찔러대고 칼로 찔러대고 그러면은 당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에 있으실 거면 윤리적 판단을 받으시라. 그러면은 징계 절차를 하는 게 옳은 거죠. 그게 당원의 마음이 맞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더 웃긴 건요. 여기 지금 대여섯 명 제가 아까 말했어요. 이분은 용기라도 있는 거다. 신념, 소신 있는 거다. 자, 부결 뒤에 숨어 있는 나머지 30명 있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저는 정치인이라면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또 공인이라면 정치적 의사를 국민께 떳떳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결의 이유를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이런 이유로 가결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께 얘기하고 판단받으면 됩니다. 근데 왜 숨어 있습니까? 왜 아닌 척하죠? 저는 이거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임세현 소장님은 네. 지금 국회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무기명 투표를 네. 기명 투표로 바꾸자라는 안이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찬성입니다. 찬성합니까? 네. 아니 저는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무기명 한다는 아니 인사 문제도 명백한 정치 행위예요. 네. 그리고 정치인들은 당연히 국민이 심판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무기명이라는 그 글자 뒤에 숨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 이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투표든 다 기명 투표해야 된다. 네. 예, 저도 놀랐던 게요. 얼마 전에 패스트트랙 올라갔잖아요. 최상병 관련해서요. 네. 그거 패스트트랙 올린 것도 무기명이더라고요. 하하.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판단마저 어떻게 무기명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심판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본인의 주장, 본인의 신념 이야기하고 판단받는 것. 그게 틀리면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고 너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실 거고 맞으면 칭찬받을 거예요. 근데 왜 그 뒤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22대 국회에서 뭔가 입법을 하게 되는 일이 된다면 저는 무조건 기명투표로 바꿔야 되는 걸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무기명 투표는 헌법적 권리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네. 그냥 국회법에 절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고요. 대다수의 선진국 중에 내각제 국가들은 대부분들이 다 기명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머리 깔짓 뜯고 싸웁니다. 몸싸움도 합니다. 영국 국회는 아직도 육탄전합니다. 맞아요. 네. 영국 국회는 굉장히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서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마주보고 싸우잖아. 저 그거 굉장히 되게 보기 좋았어요. 삿대질하고 네. 멱살 잡고. 그게 토론하고 그게 민주주의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싸운다 얘기가 정치를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 싸우는 거잖아. 그 싸우면서 결론을 만들어내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게 국민의 삶에 더 나아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논쟁하는 게 그게 정치의 영역인데 이상하게 언론에서는 국회에서 싸운다. 정치는 싸운다 해서 되게 이상하게 정치를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양비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자어로서는 정치라는 말 자체가 이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구의 민주주의하고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스릴 정자에 다스릴 치자 아닙니까? 정사정자라고 하는데 그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은 폴리티스에서 찢어고 벗고 싸우는 갈등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자어로 옮겨버리니까 좀 애매해진 거야. 유교적인 봉건적 사고가 남아있는 거죠.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에서도 야당이 맨날 뭐 대통령 발목 잡는다. 야당 원래 발목 잡는 정부 여당 발목 잡는다. 오포지션 파티예요. 그렇죠. 야당이 반대편입니다. 네. 반대하는 당입니다. 네. 근데 자꾸 이제 언론이나 뭐 이렇게 일부 뭐 보수 언론에서는 마치 정치를 무관심화하기 위해서 국민이 정치를 무관심하면 제일 편한 건 정부 여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악마를 더 강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영어로 아포지션 파티잖아요. 네. 한자어로 야당이잖아요. 네. 들판에 가 있어야 돼. 맞아요. 야당은 원래 춥고 배고프고 맞아요. 들판에서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길거리로 가야 됩니다. 길거리로 야당은요.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길거리 가서 싸워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입장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두 번째, 민주당 내에 이제 기득권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 지역구를 버리고 이제 험지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민주당에는 왜 이런 흐름이 없죠? 한 분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누구? 홍익표 원내대표. 그걸로 이제 원내대표까지 갔네. 네. 네. 그걸로 원내대표까지 가셨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놀란 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당이 더 늙은 거 아니야? 네. 나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령도 민주당 의원들이 평균 나이가 더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나이뿐만 아니라 이 문화 자체도 민주당이 훨씬 더 올드하다.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다. 네. 그리고 그 이른바 소위 특정 계층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른바 이제 386, 486, 이제 586 돼서 이제 686까지 갔죠. 그 세대들이 너무나도 장기 집권을 해서 이른바 민주당이 독재당이 돼버렸다. 이른바 586 독재당이 됐다. 그래서 그 아래들은 자라나지 못하고 억눌려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586들이 물러나야 됩니까? 다수의 국민들도 그때 봤던 또 그 사람이네? 10년 전 또 그 사람이네? 20년 전 또 그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아무리 대표가 혁신하려 하고 뭐 어떻게 새로운 길을 가려 하고 신인을 아무리 데려오려고 해도 거기에 막혀버리면요. 모든 게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럼 이제 586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봉주 의원은 586인가요? 한 번밖에 못했는데? 20년 가까이 쉬었는데? 세대로는 586 맞죠? 세대로는 586. 세대로는 586 맞는데 단지 이게 나이로 586을 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이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시잖아요. 그 당에서 기득권이냐 아니냐? 당에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 그런 걸 이제 통칭해서 근데 나이가 딱 그 나이예요. 근데 586이 이른바 이제 학생운동했던 그 386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에서 민주당에 영입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신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신데 이분들이 학생운동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득권을 갖고 계시고 그 나이대인 분들을 그냥 586이라고 그냥 칭하는 거죠, 저희가. 다선 의원들. 네. 그 특히 이제 이른바 뭐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권자 죄송하지만 민주당에서 좀 유리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면은 지금 다선 의원들은
실력이 뛰어나서 다선 의원이 된 겁니까? 지역구가 좋아서 다선 의원이 된 겁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아, 지역구가 좋아서 개인적으로. 다선 의원이 네. 된 것 같다. 그리고 실력은 뛰어났겠죠. 네. 과거에는. 근데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그러면은 나아가지 못하고. 뭐 용태도 있지만은 네. 그 좋은 지역구를 내려놓고 다른 데 가는 건 어때요? 저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고 그게 그동안 국민께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선출이 된 건 사랑을 받은 겁니다. 사랑받고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또 이렇게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세금을 받았던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물이 자꾸 돌아가야지. 물이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자꾸 돌아가야죠. 바닷물이 안 썩는 이유는 파도가 치고 움직이기 때문이죠. 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움직여서 그럽니다. 아,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네, 계속 움직여서 그런. 최초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민주당하고 네. 자매정당일 수 있었던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할 때 네,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금지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죠? 그 혁신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네. 현역 의원의 반대로 아직까지 혁신안이 지금 전혀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럼 혁신위원회를 왜 만들었고 혁신안을 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당원들 다 궁금해해요. 도대체 혁신안 어디 갔냐고, 어디 껌 팔아먹었냐고,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언제 할 거냐, 하긴 할 거냐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이 반대해서 그걸 안 한다? 아니 현역 의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건데 내가 시험 본 사람한테 시험 본 사람한테 야 이거 시험 봐도 되라고 묻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빨리 이거부터 돼야 되는데 지금 미그적 하고 있어서 많은 당원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동일 지역구 네. 3선 이상 연임 금지다. 자 그렇게 했는데 관악 갑에서 삼선한 사람이 관악 끌러 가버리면 어떡하죠? 그러면요 네. 국민이 다 심판하십니다. 심판합니까? 그런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네. 거는요 마치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 김태우 내려보낸 거랑 비슷해요. 네.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바꿔치기 한다? 야 그거는 그런 상상조차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태경 의원은 영남에서 네. 자기들 딴에는 험지라고 하는 수도권을 하는데 네, 네. 반대로 그렇게 치면은 지방연고 특히 이제 뭐 영남이라든가 충청, 강원 네. 민주당 당세가 세지 않은 곳 네. 그런 곳에 연고가 있는 다선 의원들이 그 지역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좀 격려할 만한 일이겠네요. 그거는 박수 받을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귀감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올라오는 후배들도 아 나도 나중에 뭐 재선이든 삼선이든 하게 된다면 나도 저렇게 가야지,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라고 배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저렇게 몇 선, 3선, 4선, 5선, 6선 있으면 후배들도 아 나도 언젠가 한번 저거 따먹어가지고 그냥 영원 불변하게 해먹어야지 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른바 수도권에 있는 많은 다선 의원들의 고향이 경상도인 분들, 충청도인 분들, 강원도인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모범을 보여주면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바뀌었다, 혁신했다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국민께? 저는 뭐 사람 막 영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짜잔 하는 것보다요 더 큰 효과는 바로 이것이라고 보죠. 김부겸 총리가 네. 군포에서 3선을 하고 네, 네. 고향인 대구로 내려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 떨어지고 시장 한 번 떨어지고 네. 결국 이제 국회의원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 이후로는 없네요 지금. 없죠. 지금 이제 홍익표 의원님 한 분. 홍익표 의원이 이제 그 네, 뒤를 이었고. 뒤를 잇고는 안 보입니다. 네. 네, 그러네요. 안 보이네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당에 좀 흐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외 인사들이라든가 또는 당원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당규로 채택해 보자라든가. 지금 뭐 더민주 혁신회의라든가 이렇게 개혁적인 원외에 있는 모임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당 혁신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선 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했었던 약속이에요. 약속이죠. 네. 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그거를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모른 척하면요 국민이 심판을 합니다. 이거는 다 국민이 까먹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전혀 아닙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거 관철이 돼야 될 것이고 모범이 보여야 될 것이고 그게 나중에 후배들한테도 존경받고 또 귀감이 되는 일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또 번외의 이야기 하나 했습니다.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이 어제 창립 기자회견했는데 이게 뭔가니까 단체장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풀뿌리 정치를 실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단체장들이라든가 지방의원들이 네.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네. 공천을 받아서 나가서 낙선한 분이 네. 또 2년 후에 이번에는 나는 총선에 출마할게 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별로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선거마다 나가겠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선거 있을 때마다 나가서 그냥 뭐 선거 나가겠다? 선거쟁이로밖에 안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또 뭐 기회의 공정 문제일 수도 네. 있고 또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심판받은 거잖아요. 정치적 맞습니다. 책임을 네. 지면 좀 자숙을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뭐 예를 들어 단체장이나 그 지방 선거에 떨어졌으면 그 다음 지방 선거에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굳이 할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여러 요구가 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뭐 지난번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국회의원 선거인데 또 나오고 그러면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번 또 나갈 겁니까? 지방 선거? 네. 네. 그럼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조직력이 세요. 그러니까 그 단체장 하는 분들이 그 관변 단체들을 꽉 쥐었다가 한번 쥐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 센 거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믿고 그렇게 그럼 저는 정치적인 목적을 묻고 싶습니다. 뭐를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건가? 저기 동네에 저기 플랜카드 많이 달고 저기 네. 지역구 예산 많이 따고 이제 그런 정치 하기 좋죠. 네. 저는 국민이 굉장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꼼수들은 다 지켜본다고 보고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국민들은 다 판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의원들 평가에서 점수 네. 매기자라는 게 네. 혁신위원회 안에 있었습니다. 네.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도대체 이 혁신안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어디 지금 네. 뭐 휘발됐나요? 혁신안 진짜 정말 그야말로? 그럼 왜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럼 그 혁신위에서 오셨던 분들은 그냥 시간 낭비하신 거잖아요.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이긴 걸로 그거 마냥 기분 좋아할 거 아닙니다. 그 지금 60%로 이겼다고 하는데 60%를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에요. 물론 민주당 좋아서 지지하신 분들도 다수 많겠지만 그냥 민주당이라는 회초리를 이용하고 싶었던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꾸물쩍꾸물쩍거리면 다시 이거 역전됩니다. 그럼 다시 6대4로 반대로. 근데 지금 또 혁신안도 뭉개고 있어. 삼선 제한도 뭉개고 있어. 뭐 다 뭉개고 있으면은 어떻게 총선 치르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런 혁신위안을 만들면은 이걸 당원 당규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앙위원회 소집을 해야 돼요. 네. 그 전에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당원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 절차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주체가 어디인가요?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 사무처에서. 혁신안. 사무처요? 사무처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무처장께서 하셔야죠. 그렇죠. 사무총장께서 하셔야죠. 네. 네. 이런 절차들이 나오면은 네. 이걸 이제 의제로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올립니다. 그럼 최고위원회 통과가 되면은 당무위원회를 가고 당무위원회 통과가 되면은 네. 중앙위원회에서 땅땅땅 때려서 이제 당원 당규 개정안이 만들어지죠. 그럼 전당원 투표는 이거는 전당원 투표는 해당되지 해당사항 않습니다. 안 해요? 그럼 아마도 지금 이 혁신안이든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당원들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들이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은 지금 의원들이 전부 다 내년 4월에 촉각이 다 모두 눈과 귀와 몸이 다 거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 이제 뭐 살펴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안이라는 것이 의원들을 대상한 건데 의원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통과 안 시키는 거죠. 맞아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정당 이론가들은 원외 정당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당의 중앙당은 원외들이 운영을 하고 국회로 의원들이 파견 가는 형태로 해서 관리당하는 시스템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게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열린우리당 모델이에요. 그건 진짜 바람직해 보이네요. 네. 또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현역 카르텔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우리 민주당은 의원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이 아닌 사람이 100배, 1000배, 만배 많은데 의원들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이런 공천 룰이라던가 이런 혁신안 채택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이 의원들 손을 안 거치면 되지가 않는 것. 저도 처음이에요. 이런 정당 구조. 과거에 안 이랬거든요. 예를 들자면 임세은 소장님도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 아닌 것 같잖아요. 국회의원 아니면. 네, 그러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직업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냥 지금은 어쨌든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시민단체 대표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없다면 뭐지? 정치인이죠, 내가 뭐지? 정치인. 예. 그런데 정치인 하면 이꼴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근데 당내에서도 기득권이 너무나도 의원 기득권이 많지만 이른바 이제 그냥 우리 일상에서도 기득권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우리 교수님도 이제 선거 한번 나가셔서 아시겠지만 원외들이 선거를 도전할 때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네. 지금의 현역이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뭐 하늘과 땅이라고 정말 차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네. 이제 사전선거운동, 국회의원들은 일상적 활동이 다 할 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죠? 예, 그 원외에서 도전하는 사람들 모든 게 다 불법입니다. 네.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현수막 달아도 불법이고 네. 명함을 뭐 예를 들어 아무나 줘도 불법이고 뭐 누구에게 뭘 알려도 불법이고 전화도 한 번 해도 불법이고 다 불법이에요. 그게 선관위가 만든 민주주의 네. 탄압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선관위 없애야 된다고 늘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에는 정말 이런 혁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잘못된 법들 다 갈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선거법부터 원회에 있는 시민들도 똑같이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사전선거운동 아니더라도 주민들과 언제든 접촉할 수 있고 어떠한 정치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법. 저는 그것도 지금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갈 혁신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원들이 이제 임세현 소장님 보고 어디 뭐 어떤 지역에 출마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네. 그 지역위원장들은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원 명부도 가지고 있고 다 갖고 있죠. 예.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때요? 뭐 일단은요. 제가 이제 추석 때 현수막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네. 언제든지 뗄 수가 있어요. 네, 네. 저는 이게 정당 현수막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명절 전날 저녁에 도둑처럼 붙이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당원 명부가 아예 없으니 누가 당원이고 누가 아닌지도 일단 구분도 안 되고 예를 들어 전화 한 통 하고 싶어도 번호를 모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할 수가 없고 그냥 몸으로 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돈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세비 나오죠. 그다음에 세금으로 보좌진 쫙 꾸리고 있죠. 후원회. 네, 후원회도 있죠. 그다음에 본인이 어쨌든 약간 공천을 했던 시구의원들 쫙 깔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항이 다 불리해요. 모든 사항이 다 불리해요. 그래서 이걸 뚫고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지경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저희 동네에서 그 동네 축제를 했습니다. 이제 좀 큰 축제인데 강감찬 축제라고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명함을 이만큼 들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많은 이제 그러니까 의원들 뭐 국민의힘도 이제 원외위원장도 오시고 저쪽 시구의원들도 오셨는데 정말 부대를 끌고 오듯이 쫙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네, 국회의원이 끌고 쫙 꼴불견이야 진짜. 가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그게 차이를 느꼈죠. 아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국회 보좌진들의 네. 국회 외 근무 금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지역구는 네. 국회의원 개인의 일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국회 보좌진이라는 것은 국회 일을 하라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맞는 지적 같습니다. 생각지도 네. 못했네요. 그렇죠.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활동을 도와주고 그렇죠. 같이 하는 거지. 어떤 지역 가가지고 당원 가입하는 거 하고 지역 행사 따라다니고 하는 건 그건 세금 낭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대한민국이 보좌진 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압도적 1등이에요. 사람들은 미국이 많은 줄 아는데 네. 미국은 그냥 돈을 줘요. 돈을 줘서 뭐 20명을 고용하든 30명을 고용하든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데 네. 공무원으로서 보좌진은 대한민국 숫자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그럼 외국의 선진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로 정당이라든가 국회에 소속돼 있어요. 그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당 정치 속에서 일을 하지 네. 개별 국회의원이 내가 헌법기관이면 하면서 이렇게 일하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보좌진 수가 적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진짜 그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울부짖는 카르텔이네요. 카르텔. 예, 카르텔. 진짜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또 임세현 소장님은 투사잖아요. 어쩌다가. 뭐도 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득권과?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빠져가지고 이 당내 혁신은 이야기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절감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입법권을 갖고 있어야 국회의원이라는 이 제도권 권력을 갖고 있어야 뭐가 해결이 되지. 뭔가 시민단체가 아무리 울부짖어봤자 진짜 그러네 쟤네 나쁘네 라고 정도까지 더 나아가질 못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에서 뭐 한준호 의원이라던가
뭐 이소영 의원이라던가 엄청나게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입법권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임세현 소장님 모셨으니까 경제 이야기 한 꼭지는 해야죠. 공공요금 인상이 지금 좀 심각한데, 네. 그거 한번 좀 평가도 해주시고 대책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대책은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없어져야 됩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7%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여건이 안 좋은 게 그 전쟁 때문에 환율도 올랐지만 유가도 오르고 그렇죠.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르는 건 오르는 건데 가장 경제에서 안 좋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 예측 불가능성이 이제 가장 무서운 건데요. 환율도 예측이 안 되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리고 유가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모든 전반적인 물가도 올라갔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공공요금 그 대중교통 요금도 우리가 이제 카드 찍고 다니까 잘 모르지만요. 200원인가 올랐고요. 예, 그리고 택시 기본 요금도 많이 올랐죠. 저도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거 부르니까 기본 요금인지 몰랐는데 기본 요금도 2,000원 이상 올랐어요.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전에서도 공공요금, 전기값 인상, 가스요금 인상 예고했습니다. 야, 이거는 서민들에게 네. 굉장히 큰 충격이 될 건데. 네, 충격이 되죠. 근데 아마도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가스비나 전기세 같은 경우는 서민들한테 정말 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약간 안 놀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거 때까지. 근데 오히려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건 나중에 터지게 되면 그게 더 타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슬그머니 조금씩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올려서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예측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부가 못 믿겠다는 게 뭐가 좀 예측이 돼야 되잖아요. 오른다 그랬다가 다시 아니라고 그러고 뭐 금리 같은 것도 이제 오늘 동결될 건데 네. 3.5로 동결될 건데 뭐가 또 예측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동결을 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좀 하루빨리 좀 정신을 차리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라든가 뭐 금리 이런 부분들은 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민들에게 지원을 하려면 결국은 세수를 많이 걷어서 네. 확대 재정을 통해서 복지를 통해서 이제 지원해줘야 된다. 네. 이 정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 케인즈가 네. 그 불황기에 뜬 오히려 정부에서 재정을 풀어서 네.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재정이 없어요. 재정 적자입니다. 세수가 안 거쳐요. 네. 그래서 쓸 돈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딜레마인 거죠. 지금 정작 필요할 때 지금 돈이 없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이제 초과 세수가 거치고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세금을 못 걷어서 난리거든요. 이 뭐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나요, 이게? 부자 감세를 했습니다. 부자 엄청난 부자 감세를 했죠. 대기업, 그러니까 낙수 효과를 한다고 이건 완전히 철진한 경제 이론을 한 거죠.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해서 부자 감세를 싹 해주면서 세수가 완전히 바닥에 났죠. 지금은 뭐 아무리 헬리콥터 머니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경제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뭐 어떻습니까? 이야기해 보시니까. 아니 저희 되게 금방 끝내기로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는 네. 것 같아요. 네. 해보시니까 이제 경제혁신가에서 정치혁신가도 될 것 같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슌페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슌페터를 꿈꾸는 임세현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하고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공주입니다. 매일 새롭게 정치 토론의 진면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황역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정치 토론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본색.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